금융위원회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만들어진 네. 체제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원회가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대형 사태들이 연달아서 벌어진 거잖아요. 네.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도 그 위에도 상당한 금융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체제를 고치지 못하고 개혁하지 못한 이유가 있나요? 이제 금융위가 너무 비대해진 거죠. 비대해져서 처음에 2008년에 금융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금융감독위원회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어요. 금융위원회에 감독자도 같이 들어가 있었네요. 네,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예. 그리고 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감원의 위원장을 겸임하는 체제였어요. 예. 그리고 금감원이 업무 보조를 하는 정도로. 예. 그러면 왜 금융감독위원회가 필요하냐면요. 금융감독원이 필요에 따라 금융회사의 인허가권을 행사를 해야 되는데 네. 민간기구는 할 수가 없으니까 협의체에 해당이 되는 네. 합의기구에 해당이 되는 금감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서 협의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서 그 위원장으로부터 허락을 득하는 과정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금융감독위원회를 두는 거죠. 그러나 겸임을 하기 때문에 갈등이 있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러진 않는 거예요. 예,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네. 맡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잘 있었는데 어느 날 이명박 대통령이 금감원에 와서 순시를 하는 과정에서 덜컹 금융위원회 만들어 해갖고 개혁을 해갖고 만들어놨던 거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그냥 그 다음 날부터 그 조직 개편이 생겨나면서 금융위원회가 생겨났고 거기에 사무처가 뭐 한 16명, 제 기억으로는 16명이었던 것이 지금 10몇 년, 거의 20년도 안 됐는 사이에서 315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불필요한 인력이 생기고, 물론 아주 필요 없지는 않겠죠. 예, 결국은 이 규제 완화와 감독 사이에서 일거리를 해야 하는, 금융시장에 나가서 일을 찾아서 산업을 진작해야 하기도 하지만 감독 업무를 해야 되는 인력들이 그렇게 생겨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으로 그렇게 인력들이 생겨나면서 뭐 금융시장하고 유착도 일어나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관피아나 모피아들이 생겨나는 부작용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시장에 어떤 니즈들, 필요들을 들어갖고 와서 다시 금융산업의 진작을 위해서 또 상품을 또 만드는데 허락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상품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금융감독원에서 계속 시장의 상황을, 시그널을 듣고 와서 이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라고 계속 목소리를 외치면 금융위는 그 말을 빨리 듣지를 않고, 왜냐면 자기네가 만들었던 상품이니까, 그 상품이 허락을 했던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 진정성 있게 들어주지 않는 사이에서 시차가 생겨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런데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도미노적으로 한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도미노적으로 갑자기 문제가 막 연쇄적으로 발생이 되거든요. 예. 저기 폭발할 것 같다, 폭발할 것 같다, 설마, 예. 설마 한데 빵 하고 터지면 막 그 말하자면 도미노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저축은행 사태만 보더라도 부산저축은행이었는데 네. 전국에 있는 저축은행이 30개 은행 예. 정도가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뱅크런이라고, 이게 심리전이거든요. 네. 저 문제 생겼나 보다. 그러면 다 뛰어가서 돈을 돈을 빼야죠. 찾아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게 다 금융은 심리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의 그 말 한마디로 금융위원회가 생겼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2008년이면 누구나 다 기억하듯이 그때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금융위기가 발생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리감독을 잘해야겠다라는 이런 청소가 팽배했을 때도 불구하고 희한한 제도를 만들었네요. 그래서 정말 알 수 없는 미스테리 중에 한 가지인데, 이제 제가 전원에서 들은 것으로 보면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을 잘 해결해서 금감원이 칭찬을 받을 줄 알았대요. 그리고 대통령이 오신다 그래서 칭찬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날벼락이 떨어졌던. 그래서 지금도 그게 미스테리라고 하는데, 우리가 2008년으로 다시 거슬러서 올라가서 보면 2008년에 우리가 금융위기를 맞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미국에서 막 물건들, 금융상품이 막 만들어졌을 때 우리는 되게 미국이나 일본에서 이게 잘 팔렸어. 그럼 우리가 네. 그거를 카피해갖고 또 와서 만들어서 팔거든요. 예.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늦었어요. 그래갖고 그 상품을 안 들여와서
안 판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는 아주 요행히도 2008년에 금융위기를 피해나갈 수 있었던 정말 다행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직격탄을 맞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그게 엄청 다행인 것인데 그 뒤로 이제 해이함 때문인지 모르지만 2011년에 네. 바로 저축은행 사태 벌어지고 2013년에 동양증권 사태 벌어지고 줄줄이 2014년에 가계부채 사태, 2019년 20년에 사모펀드 사태라고 하는 엄청난 크기의 금융 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그러면 이건 누가 손해가 나느냐? 결국은 제로섬 게임처럼 저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로 옮겨가는 것이고 소비자들은 갑자기 주머니가 빈 상태가 되는데 누구를 믿고 갔냐? 은행이나 보험사나 증권회사를 믿고 문을 그렇죠. 두드렸을 것인데 손해는 누가 보느냐? 잘 모르는, 금융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인 소비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축은행 사태만 보더라도 당시에 피해자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맞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치유를 하기 위해서 처리 비용이 26조 원? 저는 30만 명으로 들었는데 나중에 그래요? 한번 우리 서로 확인 한번 해보시죠.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다 달라가지고 예. 네, 맞아요. 그게 네. 이제 추산이 조금씩 달라요. 아직도 어쩌면 해결되지 않은 그 상처들이 해결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 팔아서 모은 돈들, 뭐 국제시장에서 모아서 그 한 돈들, 그 푼푼이 10원 모아갖고 그 돈을 모아서 3천만 원 모아갖고 갖다 맡겼는데 아무것도 없냐는 그런 문제들이 많았죠. 그래서 결국은 예보에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일부 이제 뭐 해결을 해주기는 했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 뉴스에도 이제 봤지만 그때 많은 분들이 저렇게 아우성 됐음에도 불구하고 뭐 예금자 보호에 한도 내에서만 이제 보호받고 그 이상은 이제 돌려받지 못했었는데 네. 문제는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나기 전부터 금융당국은 이상하다라고 부실 경영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금감원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니까 네. 그렇게 빨리 알아내기는 좀 어려워요. 진짜 알았는데 속이고 있고 눈 감고 있지는 않아요. 저 이상하다? 네. 이상하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금감원에서 금융위에다가 보고를 하면 예. 그 보고하는 시간 동안에 시차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죠. 시차가 엄청 생겨서 야 아닐 거야. 그런 그 과정이 길어지니까 그 시기를 적시에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몸이었으면 이상하다 빨리 해결하자 하고 그냥 빨리 결정을 내려서 시장을 정비할 텐데 이 기구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옥상옥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 가서 또 허락 맡아야 되고 이거 이상하니까 감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래 한번 우리가 조사해 볼게. 그러다 보면 시기를 놓치는 것이죠.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래서 완벽히 금감원 직원이나 금융위 직원들이 이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눈 감고 저런 일이 발생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제가 금감원이나 금융위를 뭐 옹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가서 일을 해보니 실질적으로 심증적으로 조금 이거 이상하다. 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이상하다고 이상징후를 느껴서 금융회사를 가서 들쑤시면 네. 거기 영업방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조심스럽게 가서 시장을 탈나지 않게 해야 하고 감독 업무는 감독 업무대로 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 어려움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감독 체계 개편을 좀 잘해서 검사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백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어려움도 조금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제 감독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집행만 하는 걸 따로따로 하지 않고 예, 같이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최근에 일어난 사건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네. 좀 다르죠? 조금 사모펀드 얘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펀드를 파는 방식이 공모펀드하고 사모펀드로 나뉘어져요. 예. 공모는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러니까 근데 숫자가 있어 50명 이상에게 예.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런 상품을 하나 만들었으니 사러 오세요 라고 공개적으로 하는 거고 사모펀드는 49명 이하에서 예.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적으로 아는 사람들끼리 그러나 이제 증권회사를 빌려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창구를 그렇게 해서 모으는 것이 사모펀드예요. 예. 근데 이 사모펀드의 원래 원시장에 해당이 되는 미국 시장하고 우리하고는 좀 시장의 구조가 다른데 덜컥 이거를 그냥 들여와가지고 팔기 시작했고 얼마 이상이
돈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사모펀드를 살 수 있는 걸 규제를 확 완화해갖고 돈이 조금만 있어도 살 수 있게끔 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투자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의 하자가 심각했어요. 그냥 단순 하자가 아니고 상품 안에 있는 이걸 100%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98%가 구멍이 나 있는 이미 이게 불량 상품을 파는 거네요. 상품 거예요. 그러니까 2%만 살아있는 예. 그게 라임 상품이었었어요. 그게 이제 미국에 있는 자산운용사인 IIG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었는데 그 회사가 이미 국가적으로 공시도 제대로 못하고 부실 자산을 가지고 있어서 저기 미국의 SEC로부터 등록 취소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회사의 상품을 덜컥 사갖고서 우리나라한테 포장만 해가지고 판 거예요. 그게 라임이에요. 무역금융펀드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미 98%가 부실이 난 상품을 100%인 양 미국이 망하지 않는 이상이라고 하는 앞에 그런 말을 던져서 국민들한테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판 거가 그 라임 상품은 많아요. 상품의 종류가 그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면 왜 라임 상품이 그렇게 시리즈로 만들어졌냐? 하나 팔면 그 다음 사람들한테 새로운 상품 만들어주고 다음 만들어준 사람한테 돈을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다시 만들어서 이 사람한테 돈 주고 뒷사람이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소위 말하면 폰지 사기라고 해요. 폰지라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예, 예. 폰지 사기라고 해서 돌려막기를 하기 때문에 시리즈로 그 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거대하게 만든 거예요.